오늘 수능 시험으로 인해 64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울고 웃었습니다. 같은 시각 3명의 청소년은 자신의 꿈은 대학이 아니라면서 대학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오늘 이른바 가방끈 차별에 저항하는 청소년들이 기자회견을 연 거죠. 네, 수능 시험이 한창이던 오늘 오전 3명의 청소년이 대학 진학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대학 입시 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 가방끈들의 모임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선언에 나선 황채연, 김예림, 하미로 씨 등 3명은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 할 때 경쟁을 해야 하냐고 반문하면서 대학이 아닌 자신의 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지난달 중앙일보 대학평가 반대운동을 이끌었던 고려대학교 권순민 씨도 참석했습니다. 권 씨는 대학을 졸업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학벌 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이라도 얻었다는 안도감과 3천만 원의 빚, 미래에 대한 고민밖에 없다면서 대학 거부 선언자들을 지지했습니다. 네. 자, 이 모임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지난 2011년에 18명의 청소년 그리고 30명의 청년들이 모이면서 시작됐습니다. 대학 거부 선언은 지난해 7명에 이어서 올해로 3번째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나라에서 한 푼도 못 받지만 기초수급자보다도 더 어렵게 사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들이 받는 혜택조차도 못 받는데 그보다 더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본인의 소득으로는 기초수급자 대상이더라도 가족과 같은 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인구, 즉 비수급 빈곤층이 올해를 기준으로 130만여 명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네, 자, 개념 정리를 좀 해보고 설명을 듣도록 하죠. 네, 비수급 빈곤층 그리고 부양의무자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비수급 빈곤층은 보시다시피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데 가족과 같은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계층을 뜻합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란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이렇게 직계 가족이나 그 배우자를 뜻하는데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소득이나 재산이 적더라도 기초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가 부양의무자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득도 낮고요. 예.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 생활이 더 어려운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이렇게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다가 탈락되는 인원이 매년 평균 117만 명에 달합니다. 네, 월소득, 가구 소득을 비교해 보니까 비수급 빈곤층이 51만 9천 원이고요. 수급을 받는 빈곤층은 54만 7천 원, 그리고 최저생계비는 60만 3천 원. 이렇게 네. 읽으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저생계비보다 당연히 수급빈곤층의 평균 소득이 낮은 것은 아시겠지만 비수급 빈곤층의 경우에는 평균 소득이 51만 9천 원으로 수급빈곤층보다도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뭐 실제 생활을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비수급 빈곤층은 기본적인 주거 그리고 식생활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이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몇 가지 여론조사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네, 먼저 주택과 주거, 건강과 관련해서 어려운 경험이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돈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도 난방을 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이 수급빈곤층은 25.3%였던 반면에 비수급빈곤층은 36.8%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스, 기름 보일러나 중앙난방이 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돈이 없어서 본인 또는 가족이 병원에 가지 못한 경우 역시 수급빈곤층에 비해서 비수급빈곤층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또 다음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식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지난 1년간 돈이 없어서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급빈곤층은 11%, 비수급빈곤층은 19%로 조금 더 많았고요. 또 일주일에 한 번 고기나 생선을 먹지 못한다고 응답한 기초생활수급자가 69.7%, 이 역시도 높았습니다. 70%에 육박했는데요. 비수급빈곤층은 70%가 넘어서 73.8%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 신선한 과일을 먹지 못하는 경우도 수급빈곤층과 비수급 빈곤층 모두 60% 후반대로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 여론조사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관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기본 참고서나 도서를 사주지 못했다고 한 경우가 기초생활수급자는 38%, 비수급 빈곤층은 그보다 조금 더 많은 42%였고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양육을 책임질 자신이 없다고 응답한 기초생활수급자는 57%, 비수급 빈곤층은 42%, 이 경우는 수급 빈곤층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학원 수강과 과외를 시키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수급 빈곤층이 90%, 비수급 빈곤층이 78%였습니다. 예. 현실이 이 정도면 기준을 조정해야 할 법도 합니다. 이런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네, 여야 모두 현재의 부양의무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현행 기준을 설명드리자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130% 최저생계비의 130%, 그러니까 212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 기준을 좀 더 높이고 기준과 금액을 높이고 수급자를 늘리자는 것이 여야의 공통적인 의견인데요.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대비 185%, 그러니까 금액 기준을 302만 원으로 높여서 수급자를 12만 명 정도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고요. 민주연합의 경우에는 좀 더 많습니다. 최저생계비 대비 240%, 그러니까 391만 원까지 늘려서요. 수급자를 현행보다 13만 6천여 명 많도록 하자는 게 민주연합의 주장입니다. 네, 좀 복잡합니다만 아무튼 기준을 좀 강화해서 수급 혜택을 받는 사람을 늘려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는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오늘 또 논란을 촉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세월호 인양을 포기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했습니까? 네, 오늘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한 말입니다. 김진태 의원은 이 라디오 방송에서 세월호 인양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인양 포기론을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유들도 설명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먼저요, 이 추가 희생자가 나타날 수 있다. 또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지금 세 가지거든요. 과연 그 시신이 더 확보될지도 보장이 없고 이미 지금 오늘로서 211일째거든요. 그런 시신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힘든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김 의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색을 포기하는 대신에 인양을 하자고 주장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0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세월호 수색을 종료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공개적으로 발언했고요. 또 지난 31일에는 시간이 지체되기 전에 인양을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잠수사들의 희생 그리고 예산 문제였습니다. 실종자 수색비로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당시에 김 의원은 세월호를 핑계로 더 이상 대한민국 호에 발목이 잡혀선 안 된다는 말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작 수색이 종료되고 인양을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말을 다시 바꾼 거예요? 네, 지난 11일 수색 종료와 인양이 결정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인양조차 하지 말자고 주장한 겁니다. 네. 자, 이 소방청 그리고 해경을 해체하는 대신에 국민안전처라는 부처를 만들어 놨습니다. 행정관료들 자리 만드는 용도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네, 경향신문이 오늘 안전행정부의 대외비 문서라면서 국민안전처 조직도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소방방재청 기능을 확대하겠다던 박 대통령의 공언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방방재청의 해체와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로 흡수하겠다고 결정했던 정부 조직개편직제위원회에서는 전문적인 소방기술국을 신설하기로 결정했었는데요. 하지만 실제 조직안을 보니까 소방기술국 신설은 폐기 처분하고 소방장비 항공과만 추가됐습니다. 또 안전처 정원 중에서 일반직은 1,700명, 해경은 8,000명이었던 것과 달리 소방은 46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른바 세월호 3법 합의안에 들어있던 소방 관련 지방직의 국가직 전환 그리고 인력 충원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직 전환과 충원에 대해서 안행부에 질의했더니 노력하겠다고 했을 뿐 전환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라는 답이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저희 중앙소방본부의 역할이 강화되지 않은 것, 이거 이외에도 국민안전처 조직에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다고 해요.
네, 안전행정부의 행정관료들이 국민안전처로 편입될 것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안전처는 차관직 속의 행정본부, 그리고 중앙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구성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부서가 많고 인원 배치가 많은 차관본부 자리를 안전행정부 관료들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경과 또 기존 소방방재청의 그런 자리까지로도 네. 안행부 관료들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런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국정조사 진행되는 동안에 헐값 매각 논란이 있었던 그 캐나다 하베스트사의 자회사인 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날을 매각했다라는 보도는 뭐 국정조사 전부터 나왔습니다만 그 매각 절차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완료가 됐다고 하더군요. 네, 200억 원대 매각이 결정됐던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날사는 지난 2009년에 석유공사가 캐나다 석유회사인 하베스트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끼워 사기를 한 정유공장입니다. 시장 가치가 바닥이었는데 1조 원대에 매입된 날사는 지난 5년 동안 매년 적자를 이어왔습니다. 결국 석유공사는 날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8월 미국계 상업은행인 실버레인지와 200억 원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석유공사와 실버레인지 간 계약의 전제 중 하나가 비밀 유지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8월에 이미 매각이 이루어진 거군요. 예, 하지만 비밀 유지라는 전제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이 200억 원은 어떻게 정해진 금액입니까? 정유공장에 남아있는 기름값 정도만 인정받은 금액입니다. 실제로 시설물이나 부지 등에 대한 가치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석유공사는 오히려 매각 과정에서 추가 손실을 입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 뭐 매각 과정에서의 추가 손실은 또 왜 일어나는 거죠? 실버레인지 측에서 하베스트사와 날사 간의 채권이나 채무관계 정리를 인수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석유공사는 이 과정에서 날사가 지고 있던 부채 7,260억 원까지 떠맡았습니다. 결국 날사에 들어간 금액 2조 원 중에서 매각 금액 200억 원을 제외한 99%에 가까운 금액이 손실로 남은 상황입니다. 노영민 의원은 날은 탐사개발 사업처럼 리스크가 높은 자원개발 사업이 아닌 가동 중이었던 정유공장이라고 강조하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혈세 유출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난달에 PD수첩이 보도할 때만 해도 뭐 1,000억 원 가까이는 받았다 뭐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거보다도 더 낮은 가격이라고 하니까 참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뭐 자원 외교 한마디로 날 샌 거죠.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